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입을 모아 생존 확률 0%를 선고했던 땅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사막. 몽골 고비. 그곳에서 독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최첨단 장비로도 살릴 수 없는 땅이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고 철수할 때 오직 한 나라의 사람들만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십억짜리 장비 대신 낡은 삽과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비웃었습니다. 저 동양인들 미쳤다고요. 하지만 3년 뒤 위성 사진을 확인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죽음의 땅 한가운데 선명한 초록색 띠가 생겨난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40년간 사막을 연구한 독일 과학자. 그가 직접 목격한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일리 베버입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40년간 토양학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유엔 사막화 방지 자문위원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막이라는 사막은 제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모래와 바람, 그리고 죽음. 그게 제가 평생 마주해온 것들입니다. 2019년 봄, 저는 몽골 고비 사막 남부에 서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죽음의 띠라 부르는 곳이었죠. 이곳의 연 강수량은 50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발량은 그 20배가 넘어요. 땅을 파면 물이 아니라 소금기 머금은 먼지만 피어오르는 곳입니다. 저는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를 이미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어요. 생존 확률 0%.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40년 경력의 과학자가 내린 냉정한 판단이었죠. 이곳에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예산 낭비이며 솔직히 말해 미친 짓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친 짓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트럭 행렬이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선진국의 최첨단 조림 장비가 실려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독일제 대형 드릴이나 미국산 자동 관수 시스템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낡은 트럭 짐칸에서 내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K-팝이라는 음악이 유명한 나라. 그 정도였죠. 사막 조림 분야에서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비를 훑어보았어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사막의 단단한 동토층을 뚫으려면 대형 드릴과 수분 공급 파이프라인이 필수거든요. 독일에서는 수십억 원짜리 장비 없이는 사막 조림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건 뭐였을까요? 투박한 삽과 녹슨 곡괭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천 개의 검은 비닐봉지 뭉치뿐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농부가 텃밭을 가꾸러 온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도 못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동정심이 앞섰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요. 저는 한국 팀의 리더로 보이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최라고 적혀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전형적인 현장 노동자의 인상이었죠. 고급학위나 연구 경력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단단했고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어요. 40년간 학계에서 일해온 제가 보기엔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그저 성실한 농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패배를 모르는 사람 특유의 맑은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지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최, 독일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내일 모래 폭풍이 옵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저 묘목들은 땅에 심기도 전에 말라 죽을 겁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경고는 완벽한 영어였고 논리적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무게가 실린 조언이었죠. 하지만 통역을 들은 그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박사님, 데이터는 땅을 모르죠. 우리는 흙 냄새를 믿습니다. 오만하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자들이 치를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 척박한 땅에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참한 실패를 기록하기 위해 캠프에 남기로 결정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그들이 실패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권위가 저 초라한 장비를 든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과학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록하게 될 것이 실패가 아니라 기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새벽 4시.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텐트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사막의 밤은 잔인하죠. 낮에는 40도를 넘기던 땅이 해가 지면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현지 몽골 인부들조차 이런 날씨엔 작업을 못한다며 보드카를 마시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침낭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쿵.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두꺼운 파카를 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인들이 이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동이트기 2시간 전 영하 20도의 암흑 속에서요. 그들은 머리에 채굴용 랜턴을 달고 얼어붙어 콘크리트처럼 변한 땅을 곡괭이로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장갑은 달아해져서 손가락이 드러나 있었고 그 손가락은 동상에 걸리기 직전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미쳤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노동이 아니라 자해에 가까웠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절대로 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하면 되니까요. 사람은 따뜻한 컨테이너 안에서 모니터를 보며 원격 조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선진국의 방식이에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과학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땅을 파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일까, 기술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그저 무지해서일까?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한 것은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장갑 사이로 드러난 그 손으로 그들은 어제 제가 비웃었던 그 검은 비닐봉지를 마치 아이를 안듯 소중히 감싸쥐고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작은 묘목의 뿌리가 들어있었죠. 그들은 구덩이를 팔 때마다 그 봉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 구덩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는 발로 밟았어요. 1번, 2번, 3번. 마치 아기를 재우는 엄마처럼 토닥토닥 흙을 다독이면서요. 저는 참다 못해 그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비닐을 벗기지 않습니까? 뿌리가 흙으로 뻗어나가야 나무가 사는 겁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청년이 입김을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들뻘 되는 청년이었죠. 박사님, 이건 그냥 비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 집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비닐로 감싸면 뿌리가 갇혀서 죽지 않겠습니까? 이건 식물학의 기초를 위배하는 행위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관찰 2일차, 한국팀은 묘목의 뿌리를 차단하는 이에 불과한 농법을 사용 중. 집단적인 오류에 빠진 듯함. 하지만 그때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비닐에 뚫어놓은 미세한 구멍들을요. 그리고 그 안에 채워넣은 흙이 일반 모래와 색깔이 다르다는 것도요.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될 엄청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뜨자 최 반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인스턴트 커피라고 했습니다. 박사님, 추우셨죠? 이거 드시면서 좀 녹이세요. 저는 그 커피를 받아 마시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들의 실패를 기록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었거든요. 마치 적군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병사처럼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틀렸다. 하지만 틀린 방식으로 일하는 저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는 40년간 사막을 연구했다. 하지만 저 사람들처럼 사막을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 펜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한국인들의 작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들은 밤늦도록 내일 심을 묘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묘목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막의 건조한 바람에 3일이면 잎이 갈색으로 변해야 합니다. 제가 40년간 관찰해온 결과예요. 그런데 한국인이 심은 구역의 묘목들은 기이하게도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조금 시들기는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죠.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 1m 깊이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독일의 표준 매뉴얼에는 30cm면 충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3배가 넘는 깊이를 파는 걸까요? 노동력 낭비가 아닌가요? 저는 처음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물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물을 붓지 않았어요. 대신 길게 연결된 가느다란 호스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물을 아주 깊은 곳으로 천천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링거를 놓듯이요.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하게요. 저는 최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표면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결과도 빠르게 나오고요. 최 반장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대답했어요. 그의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님, 표면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뜨거운 햇볕에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나무 뿌리까지 도달하기도 전에요. 그렇다면 왜 깊은 곳에 물을 줍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물을 찾아 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었습니다. 서구의 농법은 식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늘을 만들어주죠.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 그게 선진 농업의 정석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물을 깊은 곳에만 주면 나무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뿌리를 땅 밑으로 뻗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나무는 믿을 수 없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농법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죠.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는요. 고통이 뿌리를 깊게 만든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그 말이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최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편하게 자란 나무는 바람에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고생하며 자란 나무는 웬만한 폭풍에도 버텨요. 뿌리가 깊으니까요. 그때서야 저는 그 검은 비닐봉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라 수분을 가두고 뿌리의 방향을 유도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라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 한 편 써보지 않은 저들이 독일의 최신 토양학보다 앞설 리가 없다고요. 이건 분명 우연입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그날 저녁 저는 최 반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느 대학에서요? 어느 연구소에서요? 최 반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대학이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척박한 땅에서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간 대학에서 연구한 제가 농부의 아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건 부끄러움이었는지 아니면 경외감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요. 어느 날 오후 검은색 고급 SUV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몽골 현지 관료인 바트라는 자였어요. 그는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였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트의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쩍이는 금시계. 흙먼지 나는 현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구두는 이탈리아제로 보였는데 모래밭을 걸으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부터 꺼내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관광객처럼요. 아니, 감시자처럼요. 바트가 최 반장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최 씨, 진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옆 동네 중국팀은 드론으로 씨앗을 뿌려서 벌써 수천 헥타르를 덮었다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화려하게요. 저도 그 중국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드론을 동원해 씨앗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방식을 썼죠. 빠르고 화려하고 언론에 잘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바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정부 시찰단이 와요. 그때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지원금이 끊깁니다. 알아들어요. 최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바트 국장님, 우리는 지금 100년 버틸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뿌린 씨앗은 뿌리가 얕아서 바람 한 번이면 다 날아가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바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깊이. 그거 측정할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당신들이 땀 흘리며 팠다는 그 구덩이, 내년에 다시 와서 메워져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저도 바트의 말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효율성과 측정 가능성. 그건 현대 과학의 핵심 가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수치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최 반장, 통계적으로 봐도 당신들의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면적 대비 투입 노동력이 너무 높아요. 같은 인력으로 드론을 쓰면 10배는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최 반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웠어요. 박사님, 효율이라는 게 뭘까요? 빨리 심고 빨리 죽는 게 효율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심고 오래 사는 게 효율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다음 달에 대형 모래폭풍이 온대요. 그때 누구의 나무가 살아남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원 인력은 내일부터 철수시킬 겁니다. 다른 데 쓸 일이 있어서요. SUV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팀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현지 인부들도 장비 지원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들의 힘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남은 한국인은 15명이었어요. 그들 앞에 놓인 건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다음 달에 올 모래폭풍이었죠. 보급품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본국에 연락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모래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전장 같았거든요. 최 반장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죠. 더 깊이 파는 겁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한 그루라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를 다 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 같았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 뒤 예고된 재앙이 닥쳤습니다. 몽골의 봄은 잔인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사막이 녹으면서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어나거든요. 그 해의 폭풍은 특히 심했어요. 기상청에서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규모라고 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3일 밤낮으로 몰아쳤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최 반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묘목들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병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군 같았죠. 박사님, 내일 폭풍이 오면 많이 죽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살아남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숲의 시작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그날 밤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괴물의 포효 같았죠. 텐트가 찢겨나가는 소리,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1미터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했습니다. 컨테이너 벽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움찔했어요. 이 철제 상자마저 날아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그 순간 한국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얇은 텐트 안에서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대피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대피할 리가 없었어요. 묘목들을 두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귀를 막고 이 지옥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나무도 어떤 생명도 이 폭풍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40년간 연구한 제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바람이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래가 수십 센티미터씩 쌓여 있었고 장비들은 뒤집혀 있었죠. 하늘에는 아직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먼저 중국팀 구역으로 향했어요. 바트 관료가 그토록 자랑하던 드론으로 씨앗을 뿌렸던 그 넓은 땅이었죠. 그곳에 도착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초록빛 새싹들이 돋아나던 그 땅이 다시 황량한 사막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얕게 뿌리내린 싹들은 모래바람에 흔적도 없이 뽑혀나갔거나 모래 속에 파묻혀 질식해 버렸더군요. 수천 헥타르의 작업이 단 3일 만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중국팀의 장비들도 엉망이었어요. 수억 원짜리 드론들이 부서져 모래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잔해였죠. 바트 관료가 그토록 자랑하던 효율성의 결과물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돈과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막이 직접 증명해 보인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참혹한 학살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막이다. 사막은 자비를 모른다. 사막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한국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들도 같은 운명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깊이 팠다 해도 이 정도 폭풍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과학적 데이터로 볼 때 이 정도 바람이면 어린 묘목은 90% 이상 고사합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숫자예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실패 보고서의 서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시도는 용감했으나 결국 대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증명한다. 그래도 그들의 노력만큼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일종의 애도 같은 거였어요. 지프차를 몰고 모래 언덕을 넘었습니다. 바퀴가 푹푹 빠졌어요. 폭풍이 지형까지 바꿔놓은 거죠. 한참을 힘들게 운전한 끝에 드디어 한국팀 구역이 보이는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제 40년 과학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광경이요.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묘목들이 살아 있었어요. 휘어지고 잎이 떨어졌을지언정 단 한 그루도 뽑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버티듯 그 작은 나무들은 모래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흥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미친 듯이 묘목 하나를 향해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나무들만 살아남은 걸까요? 제 40년 과학 인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흙을 파내려가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첫날 제가 비웃었던 그 비닐이었죠. 무식하다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묘목을 심을 때 뿌리 부분에 특수한 흙을 채워 넣고 있었어요. 그건 보습토라고 불리는 수분을 머금는 특수한 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흙이라고 했어요. 몽골의 메마른 모래와는 전혀 다른 생명을 품은 흙이었죠. 그리고 비닐은 그냥 비닐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흙 속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비닐이었습니다. 비닐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뿌리가 조금씩 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비닐이 뿌리를 보호하고 나중엔 비닐이 사라지면서 뿌리가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천재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묘목 주변의 흙을 만져봤습니다. 믿을 수 없이 단단했어요. 마치 콘크리트처럼요. 제가 첫날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묘목을 심고 나서 발로 밟고 또 밟던 모습이요. 그 무식해 보였던 발질.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흙과 뿌리가 완벽하게 밀착되자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았어요. 공기층이 없으니 모래가 파고들 틈도 없었죠. 그들이 땀 흘리며 1미터씩 팠던 구덩이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무를 위한 참호였어요. 전쟁터에서 병사를 지키는 참호처럼 그 구덩이가 나무를 지켜준 겁니다. 제가 첫날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깊은 구덩이, 검은 비닐, 발로 밟는 작업.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논문에는 없는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였어요. 저 멀리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넘어진 묘목을 다시 세우고 모래를 털어내고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3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텐데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최 반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확인하며 걸어 다녔어요. 저는 그에게 달려갔어요. 최 반장 살아 있었군요. 다치진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가 흙투성이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야 괜찮죠. 근데 박사님, 이 아이들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살아남은 묘목들을 자랑스럽게 가리켰어요. 마치 자기 자식을 소개하듯이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지식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신념이었어요. 저는 사막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사막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지만 그들은 흙냄새를 믿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낭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40년간 무엇을 해왔던 걸까?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상을 받았지만 정작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직접 살려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달랐어요. 학위도 없고 논문도 없고 상도 없지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피워냈습니다. 맨손으로요. 저는 내 학위가 부끄러워졌어요. 40년간의 논문과 연구가 저 굳은 살 박힌 손 앞에서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존경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어요. 뜨겁게요.
그건 학자가 농부에게 느끼는 존경이었고 이론가가 실천가에게 느끼는 경애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고비 사막은 여전히 황토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메마른 대지.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믿을 수 없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선명한 초록색 띠가 있었어요. 마치 신이 거대한 붓으로 그어놓은 듯한 길고 굵은 숲의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만든 방풍림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몽골 현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흙냄새였습니다. 3년 전에는 모래와 먼지 냄새뿐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흙냄새가 났거든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나무들은 제 키를 훌쩍 넘어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무릎 높이였던 묘목들이 이제는 당당한 어른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서로 손을 맞잡듯 가지를 뻗어 사막의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죠. 방풍림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마을 주민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3년 전 제가 만났던 몽골 인부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인들을 비웃으며 보드카나 마시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는 묘목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박사님 기억하시죠? 그때 저도 한국 사람들 비웃었어요. 저 미친 것들, 저러다 다 죽는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마을에 숲이 생겼어요. 10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손에 든 묘목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 심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요. 깊이 파고 비닐로 감싸고 발로 밟고 그렇게 하면 살아요. 진짜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없던 굳은 살이요. 그 손이 한국인들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트 관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해임되었다고 했어요. 중국 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요. 수십억 원을 들인 드론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으니까요. 대신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팀의 방식을 배워서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후에도 숲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스스로요. 저는 3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생존 확률 0%라고 적힌 그 종이를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40년 과학 인생의 오만함이 그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타오르는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틀렸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인에게 확률이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였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그들의 사전에 없었어요. 그들이 썼던 검은 비닐봉지는 이제 흙 속에서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봉지가 품었던 생명은 거대한 숲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말했던 이 아이가 살 집이라는 말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실이었어요. 저는 숲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우리 잘 자랐죠? 저는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어요. 나무 껍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나무 아래 어딘가에 3년 전 그 검은 비닐봉지에 잔해가 있을 겁니다. 흙이 되어 사라졌겠지만 그 역할은 다한 거죠. 문득 최 반장 생각이 났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최 반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미 이곳을 떠났다고 했어요. 또 다른 불가능한 현장으로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죽음의 땅을 살리고 있다고요. 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몽골의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최 반장, 당신이 어디에 있든 고맙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최 반장은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불가능한 현장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숲은 매년 몽골의 사막화를 100m씩 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선진국들도 실패한 일을 낡은 삽과 검은 비닐봉지로 해낸 겁니다. 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그 초록색 띠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작아지면서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새겨지듯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유엔 사막화 방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온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저보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출신들이요. 그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단상 위에 올랐어요. 발표 자료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 위성 사진과 데이터 분석. 40년 경력의 독일 교수가 준비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화면을 띄우지 않았어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베버 교수,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옆에 앉은 동료가 속삭였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대신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손 사진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흙이 끼고 동상 자국이 남은 그 손. 투박하고 거칠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학위도 없고 논문도 없고 최첨단 장비도 없는 사람들의 손이요.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첨단 기술로 사막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드론으로,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진정한 해답을 보았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대한민국이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 이전에 진심을 심었어요. 사막을 살리는 건 드론이 아니라 인간의 땀방울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하 20도에 새벽 4시부터 땅을 파는 한국인들. 발로 흙을 밟으며 묘목을 심는 모습. 모래폭풍 속에서도 텐트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3년 후 무성하게 자란 숲의 모습. 거기서 뛰어노는 몽골 아이들의 웃음소리.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장은 고요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박수보다 의미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이 아닌 것에 감동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다음 안식년은 독일의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의 현장에서 보내려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흙을 대하는 법을, 아니, 불가능에 맞서는 위대한 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요. 강단을 내려오는 저에게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박수가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저 멀리 사막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한국인들에게 가는 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입니다. 배우려면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가셔야 해요.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저는 사막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극복해야 할 적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친구로 대했죠.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았어요. 그게 진짜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독일 과학자의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거인에 대한 저의 가장 정중한 경례입니다. 40년간 사막을 연구했지만 진짜 사막을 사랑하는 법은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하일리 베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숙제입니다. 아마 평생이 걸려도 다 배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독일의 노 교수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맨손으로 운명을 개척해 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계산과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이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이 사막에 심은 것은 묘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